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투채널 괴담이고요. 일본 이야기죠. 총 11가지인데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때 10개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이야기가 수위가 좀 세.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축시의 참배. 내가 초등학생이던 80년대에 겪은 일이야. 친구 A, B와 함께 B가 생일 선물로 받은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보러 가기로 했어. 우리 집과 A네 집은 주택가였고 B네 집은 그나마 조금 떨어진 시골 쪽이었어. 하지만 마당에서 별을 보긴 힘들 것 같아서 B네 집 근처 신사에서 보기로 했지. 여름방학이라 B네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 부모님께 늦게 자도 된다는 허락도 받았어. 우린 밤 10시쯤까지 게임을 하며 놀다가 슬슬 나갈 때가 돼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신사로 출발했어. 신사에 들어서니 풀벌레 소리만 조금 들릴 뿐 아주 고요했어.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손전등을 끄자 사방이 깜깜해졌지. 처음엔 별자리를 찾으며 신나게 놀았는데 금방 질려버렸어. 망원경 배율이 낮아서 맨눈으로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만 집에 가려고 손전등을 찾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손전등을 들고 있던 A가 어디 뒀더라? 하면서 어둠 속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어. 그때 어디선가 땅, 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 뭐지? A가 울상으로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찾는 동안 나와 B는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신사 구석으로 다가가 봤어. 우리가 별을 보던 것은 신사 입구, 토리, 여기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공터였는데 소리는 오른쪽 숲속에서 나고 있었어. 소리가 나는 곳엔 촛불 같은 불빛이 아른거렸고 멀리서도 똑똑히 보였지.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이. 나는 축시의 참배가 뭔지 알고 있었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걸 모르는 B는 작은 목소리로 저게 뭐야? 하고 묻더라고. 여기서 잠깐, 축시의 참배란 축시 오전 1시에서 3시경 이 축시에 신사의 신목에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을 대못으로 박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을 매일 밤 치러 7일째가 되면 저주받은 상대가 죽는다고 합니다. 단 의식 도중 남에게 들키면 저주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야, 위험해 보이니까 당장 가자.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B에게 속삭이려던 찰나 뒤에서 A가 크게 소리쳤어. 야! 손전등 찾았어! A가 우릴 향해 손전등 불빛을 휙휙 비추며 달려오는 거야. 순간 땅, 땅 하던 소리가 뚝 멎었어. 난 직감했지. 이거 들켰다. 이제 끝장이다. 야, 도망쳐! 내가 악을 쓰며 내달리자 영문을 모르던 A와 B도 덩달아 패닉에 빠졌어. A는 울먹이며 내 뒤를 쫓아왔는데 B는 천체 망원경을 챙겨야 돼 라면서 공터 쪽으로 달려가 버렸어.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와봤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신사 입구를 빠져나와 계단 및 주차장까지 미친 듯이 도망친 우리는 1분 정도 B를 기다렸어. 그런데 B가 안 오는 거야. 어떡하지? A에게 물어봤지만 애초에 내 고함에 놀라 무작정 뛴 것뿐이라 A도 넋이 나가 있었어. 이대로 집에 가서 B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 그러던 중 계단 위쪽에서 불빛이 하나 내려오기 시작했어. 자세히 보니 B가 천체 망원경을 끌어안은 채 엉엉 울면서 내려오고 있었지. 그런데 B의 바로 뒤에 손에 촛불을 든 그 하얀 소복의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B의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B는 오열하느라 대답조차 못했지. A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B는 여기저기 까져서 상처투성이었어.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 거야.
미안해. 놀랍게도 그 여자 역시 엉엉 울고 있었어. 5분쯤 지나 서로 어느 정도 진정한 뒤에 여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어. 자긴 축시에 참배를 하던 중이었는데 우리한테 들키는 바람에 저주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 우리는 입막음으로 우릴 죽일 줄 알고 겁먹었었는데 정작 여자는 속으로 아, 실패했네 하며 그저 체념했을 뿐이래. 그런데 갑자기 공터 쪽에서 우당탕 하는 큰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비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래.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비를 본 여자는 자기 때문에 애가 다쳤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죄책감에 같이 울어버렸던 거였지. 다행히 비는 살짝 까진 정도라 큰 부상은 아니었어. 신사에 있는 참배객용 수조에서 물을 떠다 상처를 씻겨주자 비는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어. 그 후 여자가 주차장 자판기에서 캔 주스를 사다 줘서 다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 여자는 시내에 사는 회사원인데 직장 상사가 너무 악랄하게 괴롭혀서 홧김에 저주를 걸러 왔던 거래.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자판기 조명 아래에서 본 얼굴은 오히려 꽤 미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참고로 소복인 줄 알았던 건 그냥 평범한 하얀색 원피스였더라. 헤어지기 전 여자는 혹시라도 비의 상처가 덧나거나 심해지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적어줬어. 평일 밤 8시 이후나 일요일에만 연락이 될 거라고 했던 것 같아. 난 비 대신 천체 망원경을 짊어졌고 우리는 서둘러 비네 집으로 돌아왔어. 부모님께는 당연히 아무 말씀도 안 드렸지. 일주일 뒤 비의 상처는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다 나았어.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도 안심하라고 소식을 전하기로 했지. 솔직히 예쁜 분이기도 했고 핑계삼아 한 번쯤 더 만나 밥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있었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내심 기대했던 눈치였고, 그리고 어째선지 네가 제일 말 잘하잖아 라는 핑계로 내가 대표로 전화를 걸게 됐어. 신호음이 가고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 아,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이젠 다 나아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 대답을 들은 여자는 무척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어. 아, 맞다. 그때 걸었던 저주 말이야. 그거 통했어. 나는 그 상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마 묻지 못했어. 결국 그날 이후로 우리는 2번 다시 그 여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축시의 참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셨을 거예요. 이토준지 만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머리에다 촛불 이렇게 매달고 흰띠 한 다음에 지프로 된 인형에다가 막 저주하잖아요. 못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 큰 저주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더 무서운 것 같긴 해. 처음에 들켜서 이 저주가 무산됐잖아요? 근데 또 가서 했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결국 성공을 했다. 그 끈기와 진념으로 상사를 죽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커튼과 커튼 사이.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겪은 일이야. 그때 내가 주택가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에 살았거든? 시설이나 지어진 연식에 비해서 월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쌌어. 이 말도 안 되게 싼 데는 꼭 문제가 생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3학년 봄에 냅다 이사를 했지. 4학년이라 학점도 웬만큼 다 채워서 일주일에 딱 이틀만 학교 가면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시간이 남아도니까 맨날 밤새 게임하고 책 읽고 인터넷이나 하면서 완전 잉여같이 살았어. 그러다 한여름 어느 날 밤이었어. 내가 원래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평소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냈거든? 낮에는 방충망만 쳐두고 밤에는 방충망에 커튼까지 쳐놓는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날도 평소처럼 방충망이랑 커튼을 딱 쳐놓고 그 좁은 4평짜리 방바닥에 누워서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 새벽 3시쯤 넘었을 거야.
한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 건데 갑자기 공기가 엄청 축축하고 기분 나쁘게 싸늘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소리라기보단 사람 목소리 같았어. 꼭 TV나 라디오 볼륨을 엄청 줄여놨을 때 들리는 되게 멀리서 들리는 그런 쉰 목소리? 처음엔 게임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니었어. 그 소리 창문 밖에서 나고 있더라고. 방 구조가 창문이랑 TV가 딱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형태여서 난 창문을 등지고 TV 앞쪽에 앉아 있었어. 솔직히 내가 진짜 개쫄보거든? 속으로는 그냥 술 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나 보다 하면서도 절대로 뒤를 안 돌아봤어. 근데 그 순간 봐버리고 만 거야. TV 화면을. 게임 화면 중에 배경이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 등 뒤에 있는 창문이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거든. 내가 쳐둔 커튼과 커튼 사이 그 아주 좁게 벌어진 틈새, 거기에 얼굴 사람 얼굴이 세로로 기괴하게 꽉 차서 줄지어 있는 거야. 전부 똑같이 무표정이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냥 뻥 뚫린 것처럼 텅 비어서 칠흑같이 새까맸어. 난 그 화면을 본 순간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던 이불을 머리 끝까지 푹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벌벌 떨다가 나도 모르게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이더라. 이불 밖을 빼꼼 내다봤는데 TV 화면엔 내가 이불 뒤집어 쓰기 직전에 멈춰둔 그 게임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어. 그걸 본 순간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하고 현실 자각이 딱 되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 그날 이후로 도저히 그 방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엄청 눈치가 보이는데도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졸업할 때까지 버텼어. 난 지금도 TV나 모니터 화면이 꺼졌을 때 그 까만 화면에 내 등 뒤 배경이 비치는 걸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못 봐.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엔 그 땅이 원래 뭐 하던 곳이었을까? 터가 단단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쪽으로 잘 아는 친구한테 한번 조사해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커튼과 커튼 사이에 쫙 줄지어 있던 그 얼굴들. 그러니까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귀신들은 좁은 틈을 좋아한대요. 왜 그런진 잘 모르겠어. 뭐 옷장 위에 있는 틈, 침대 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틈들을 굉장히 좋아한대. 이 귀신들은 커튼과 커튼 그 좁은 틈 사이에 쫙 모여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연식에 비해서 월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쌌어. 왜 쌌을까? 왜 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화재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든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정말 쌌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없이 싸진 않거든요. 집주인은 알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엄청난 스피드. 나한테는 좀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 집 옥상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내가 사는 동네를 구경하는 거야. 낮이랑은 다르게 사람 하나 없이 쥐죽은 듯한 고요한 동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은근히 재미있거든. 멀리 보이는 커다란 물탱크라던가 술 취한 사람을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택시, 덩그러니 불을 밝히고 있는 자판기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묘하게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우리 집 서쪽으로는 엄청 긴 내리막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쪽을 향해 쫙 내려와. 그래서 옥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그 언덕길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 그날도 언덕길 옆에 방치된 자판기 쪽을 쌍안경으로 쳐다보면서 엄청 큰 나방 날아다니네 하고 있었어. 근데 저 멀리 언덕길 맨 꼭대기에서 어떤 놈이
엄청난 속도로 미친 듯이 뛰어 내려오는 거야. 뭐지? 하고 쌍안경으로 자세히 봤거든? 진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삐쩍 마른 어린애 같은 놈이 얼굴에는 소름 끼치게 활짝 미소를 띤 채로 나를 향해 막 손을 흔들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놈은 옥상에 있는 내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달려오면서 나랑 계속 눈을 맞추고 있었어. 아주 잠깐 동안은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 근데 순간 이거 진짜 위험하다 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팍 드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집 안으로 도망쳤지. 현관을 쾅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근 다음에 와씨 어떡해 저거 대체 뭐지?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거든? 근데 밖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우리 집 옥상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놈이 날 찾고 있는 게 확실했어. 미쳤다. 어떡해. 진짜 저거 대체 뭔데 저거?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라도 낼까봐 숨을 꾹 참았어.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 있던 다리미를 무기 삼아 양손으로 꽉 쥐고 잔뜩 자세를 낮추고 있었지. 조금 지나니까 이번엔 옥상 계단을 다다다다닥 하고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났어. 진짜 이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문을 꽝꽝꽝꽝꽝꽝꽝꽝 미친 듯이 두드리고 초인종을 띵동띵동 띵동띵동 띵동 하면서 박살 낼 듯이 막 누르는 거야. 문 밖에서는 그놈이 내는 기괴한 신음소리까지 들려왔어. 심장이 진짜 한순간 멎는 줄 알았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더라. 숨도 못 쉬고 다리미만 꽉 쥔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한 몇십 초쯤 지났을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그 기괴한 신음도 뚝 멎더니 평소처럼 조용해졌어. 하지만 당연히 긴장이 풀릴 리가 없잖아. 나는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현관문 앞에서 다리미를 쥔 채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 대체 그놈은 뭐였을까? 나 진짜 이제 두 번 다시 한밤중에 쌍안경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존재가 저기 위에서부터 그 내리막길을 미친듯이 막 뛰어내려왔다는 거예요. 정체가 뭐였을까요? 저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거는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똑바로 인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뛰어내려왔대잖아요. 산에 살고 있었던 귀신이었을까? 요괴였을까? 일본은 귀신, 요괴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도 있대요. 귀신들이 물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죠. 깊은 물을. 근데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고여있는 귀귀 막 이런 게 엄청 세가지고 귀신도 많지만 요괴 같은 것도 많대. 근데 지금 보면 귀신보다는 요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체가 뭐였을까?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베 요리 파티권. 얼마 전에 친구 A랑 통화하다가 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거든?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막상 들었을 땐 진짜 소름 돋았어. A네 집 근처 강 위로 전철 철교가 하나 지나가. 그 철교 밑에 노숙자들이 파란 비닐 텐트를 쭉 쳐놓고 사는데 그 동네에선 나름 노숙자촌으로 유명한 곳인가 봐. 노숙자분들 보통 빈캔을 주워서 돈을 버시잖아. 하루는 A가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빈캔 줍는 구역 문제로 엄청 쌀벌하게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야. 구경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막 고성이 오가다가 한 남자가 되게 묘한 말을 내뱉더래. 야, 철교 밑에서 하는 짓거리들 내가 다 까발린다? 그럼 나나 니네나 다 끝장나는 거야? 그 말을 듣자 상대방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짜고짜 주먹을 확 날렸대.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얼굴에 엄청난 펀치를 정통으로 맞고 한 명이 픽 쓰러지니까 A가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가 말리고 상황을 수습했지. 때린 남자는 쌍욕을 퍼부으면서 어디론가 가버렸고
얼굴을 맞은 남자는 아직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 A가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 남자 얼굴을 좀 식혀주고 일단 근처 공원 벤치로 데려갔대. 그러면서 슬쩍 물어봤대. 저기 아까 철교 밑에서 하는 짓 까발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철교 근처에 살아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 얼굴이 싹 굳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모르는 게 좋아. 들어서 좋을 얘기 아니니까. 저렇게 나오면 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 A가 안 물러서고 끈질기게 캐물으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몇 장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내 입으로 직접 말하면 난 틀림없이 그놈들한테 붙잡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대신 이걸 보고 혼자 생각해봐.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그놈들이 알면 나도 위험해지니까 대기 그놈들이랑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제발 비밀로 해줘. 남자가 보여준 건 전단지 뒷면에 손글씨로 끄적여 놓은 종이들이었어. 첫 번째 장은 전골 요리 파티권이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은 200엔이었어. 하나로 2,000원. 200엔을 내면 이 쿠폰으로 전골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였지. 날짜는 한 3개월 전쯤으로 적혀 있었고 이게 한 장. 다른 종이들은 사다리 타기가 그려진 종이 몇 장이었어. 1회차는 없었는데 종이 맨 위에 2회, 3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 사다리 타기 결과 쪽에 꽝인지 당첨인지 모를 X표가 하나씩 딱 그려져 있었대. 이 사다리 타기가 대체 뭘까? 유심히 들여다보던 A는 어느 순간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 회차가 지날수록 전체 참가자 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X표에 걸린 사람의 이름만 다음 회차 사다리 타기 명단에서 순서대로 쏙쏙 빠져 있더라는 거야.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남자가 이제 됐지? 하면서 종이를 획 빼서 들더니 인사도 대충 하고 서둘러 가버렸대. 집에 들어와서도 그 사다리 타기랑 전골 파티권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던 A는 순간 뭔가 기분 나쁜 짐작이 스쳐 지나갔어.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건 거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X표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다는 거야. 생각해봐. 안 그래도 빈 캔을 주워서 돈 버는 게 힘든데 그 철교 밑에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면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팍팍 줄고 밥 굶기 일쑤겠지. A가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 빈캔 주워서 버는 돈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내 몫을 안 줄이고 배불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사람의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 생각엔 말이야. 그 사다리 타기로 사람이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철교 밑에서 전골 파티가 열리는 게 아닐까 싶어. 근데 그 전골에 들어가는 고기 재료가 뭘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베가 전골이죠. 아마도 X표,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은 요리의 재료가 되는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고기를 먹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특유의 냄새가 난대요. 근데 어린애, 그리고 성인 남자, 여성 다 냄새가 다르다고 하더라. 그 중에 어린아이는 염소의 냄새가 난다고 했나? 어우, 끔찍하여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2개의 터널. 내가 아는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 그냥 A형이라고 할게. 그 형한테 들은 이야기야. 한밤중에 평소처럼 자주 다니던 고갯길을 넘고 있었대. 길 중간쯤에 있는 터널에 다다랐을 때 A형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평소 다니던 터널 바로 옆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정체불명 터널이 하나 더 생겨 있더라는 거야. 낮밤 안 가리고 적어도 보름에 한 번은 꼭 지나는 길이라 새로 터널이 뚫린 거면 공사할 때부터 모를 수가 없거든. 근데 공사하는 낌새조차 전혀 없었는데 마치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똑같이 생긴 터널이 뜬금없이 떡하니 나타나 있는 거지. A형이 평소에 귀신을 본다거나 영적 능력이 있는 편이 전혀 아닌데도 그 순간만큼은 본능적으로 저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대. 그래서 터널 입구 근처에 있는 졸음쉼터 같은 공터에 일단 트럭을 세웠어.
찜찜해도 그냥 눈 딱 감고 원래 터널로 통과할지 아니면 한참 돌아갈 각오를 하고 차를 돌릴지 공터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대. 그러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온 길 쪽에서 다른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래. 그 트럭 기사, 이 사람은 B 아저씨라고 할게.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A형 옆에 나란히 차를 세우더라는 거야. 서로 운전석끼리 마주보게 주차해놓고 창문을 찍 내려서 대화를 나눴대. 내가 트럭 운전 오래 하면서 별의별 묘한 일을 다 겪어봤는데 진짜 저런 건 처음 보네. 내 충고 하나 할 테니까 그냥 차 돌려서 돌아가쇼. 딱 봐도 짬이 엄청 차 보이는 베테랑 선배의 말이기도 하고 찝찝하던 터라 A형도 결국 차를 돌리기로 했어. 이미 돌아갈 방향으로 차를 대놨던 B 아저씨가 먼저 공터를 빠져나갔고 A형이 그 뒤를 따라 출발했어. 그런데 A형이 공터를 빠져나와 엑셀을 밟는 순간 반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쌩 하고 지나쳐서 터널 쪽으로 향하더래. A형은 저 차가 과연 어느 쪽 터널로 들어갈까 너무 궁금해서 백미러로 그 차를 빤히 주시했지. 백미러 속으로 나란히 뚫린 두 개의 터널 불빛이랑 승용차의 빨간 후미등이 보였어. 둘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는 A형한테는 못 들었지만 아무튼 승용차는 그대로 터널 안으로 쑥 들어갔어. 근데 그 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A형 귀에 주파수가 안 맞는 무전기 노이즈 같은 그 끔찍한 이명이 피식 하고 고막이 찢어질 것처럼 막 울리더래. 무심코 어깨가 확 움츠러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였어. 백미러 속에는 그 승용차가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듯 터널 안으로 쑥 사라지더니 그 직후에 뻥 하고 폭발해버렸어. 정확히 말하면 승용차가 들어간 쪽 터널 전체가 펄펄 끓는 마그마처럼 핏빛으로 시뻘겋게 확 타오르더라는 거야. 적어도 A형 눈엔 그렇게 보였대. 너무 놀란 A형이 급브레이크를 끽 밟았고 앞서가던 B 아저씨도 그걸 봤는지 차를 세웠어. 트럭에 소화기도 있고 신고하려면 방금 그 공터에 공중전화를 쓰는 게 제일 빠르니까 둘은 다급하게 후진을 해서 다시 터널 쪽으로 돌아갔대. 근데 터널 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미쳐 돌아가는 거야. 없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두 개가 나란히 있던 터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터널 입구까지 가봤지만 폭발은커녕 방금 들어갔던 승용차의 그림자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냥 평소처럼 으스스한 정막만이 맴도는 그냥 평범한 터널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커먼 입을 쩍 벌리고 있을 뿐이었지. 도저히 그 터널을 통과할 엄두가 안 나서 결국 두 사람은 차를 돌려 엄청 먼 길을 삥 돌아갔어. 나중에 동료 기사들한테 이 얘기를 쫙 풀었는데 아무도 그런 터널을 봤다는 사람이 없었대. 게다가 그 고갯길이 뭐 괴담에 얽힌 심령 스팟 같은 곳도 아니었고 낮에도 차도 꽤 많이 다니는 그런 평범한 길이었거든. 일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같은 시간에 그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다시는 터널이 두 개로 보이는 일은 없었대. 그리고 몇 달쯤 지났을까? A형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그 B 아저씨를 다시 마주친 거야. 커피 한잔하면서 그때 얘기를 꺼냈는데 소름 돋게도 B 아저씨 역시 그 끔찍한 무전기 노이즈 같은 시시시 이명을 들었고 직후에 터널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걸 똑같이 봤다는 거야. 뭐 이제 와서 그게 대체 뭐였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말이야. 내 생각엔 그 가짜 터널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저승이나 다른 어딘가로 이어져 있던 길 같아. 당신도 그 핏빛 불길 봤지? 꼭 지옥불 같지 않았어? 난 말이야 그 터널도 거기 빨려 들어간 승용차도 애초에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려고. 안 그러면 만약 그 차에 탄 게 살아있는 생사람이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지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거든. 그냥 우리 둘 다 그날 밤에 단체로 뭐에 홀렸던 거야. 그렇게 칩시다. 알겠죠? B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길래 A형도 그냥 그렇게 묻어두기로 했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A형 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두 명이서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포인트였고, 저 세상으로 가는 어떤 길이 열렸던 걸까요? 심령 스팟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평범한 터널이었다는 거야. 거기에 뜬금없이 똑같은 터널이 하나 옆에 생겼던 거였고, 저승으로 가는 터널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착시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승용차도 착시 효과로 인해서 그 터널 쪽으로 간 거야. 근데 그건 사실 터널이 아니라 착시 효과에서 그대로 벽에 빵 박아가지고 폭발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성씨의 유래. 개인적으로 죽을 만큼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 집안 성씨 유래에 얽힌 썰이거든. 시골 같은 데 가면 특정 지역에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같은 게 흔히 있잖아. 내가 살던 동네도 마을 사람 대부분이 성씨 두세 개로 나뉘어 있었어. 아, 내 성씨를 먼저 말해야겠네. 내 성은 스에요시야. 한자만 보고 다들 스에키치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확히는 스에요시라고 읽어. 규슈 쪽에는 꽤 흔한 성씨라던데 난 규슈 출신도 아니거든. 아무튼 동네 이웃들은 다들 같은 성씨끼리 묶여 있는데 우리 집만 덜렁 스에요시였어. 어릴 땐 그냥 우편물 잘못 올 일 없어서 편하네, 아니면 우리 집이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정도만 생각하고 넘겼지. 그러다 중학생 때 우연히 성씨 유래를 알려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 성에 후지가 들어가면 후지와라 가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전국에 있는 희귀 성씨랑 그 유래를 소개하는 방송이었어. 그걸 보니까 문득 우리 집안 성씨 유래도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어. 할아버지, 우리 성씨도 무슨 유래 같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쩐지 되게 곤란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야. 너랑도 아주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니.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 아주 먼 옛날, 평민들은 성씨조차 없던 시절 이야기야.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원래 농작물이 잘 안 자라는 척박한 땅이었대. 그래도 마을 사람들 입에 풀칠할 정도의 수확은 근근히 얻으며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해부터 지독한 흉년이 몇 년이나 이어졌고 결국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한 무당을 불러다 풍년을 비는 굿을 부탁했대. 그랬더니 그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풍년을 원한다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장손 제물로 바쳐 아이의 목을 쳐서 몸통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매달고 잘린 머리는 그 나무 뿌리 밑둥에 파서 묻어. 무당은 이어서 끔찍한 경고를 남겼어. 이 인신공양을 한번 시작하면 그 제물을 바친 집안은 대대로 장남을 제물로 바쳐야 돼. 만약 중간에 의식을 멈추면 또다시 끔찍한 흉년이 닥칠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필이면 우리 조상님 부부에게서 장남이 태어난 거야. 당연히 자기 핏줄을, 그것도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어떤 부모가 선뜻 내놓겠어. 처음엔 결사 반대하셨대. 하지만 당장 내년에도 흉년이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 마을 사람들이 짐승처럼 매달리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승낙하고 말았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그런데 소름 돋게도 이듬해 마을에는 유례 없는 대풍년이 들었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대. 그 후 조상님 부부에게도 새로운 아들, 차남, 그러니까 둘째 아들, 차남이 무사히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감사와 떠받듦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야. 시간이 흘러 그 차남이 장성해 결혼을 하고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무당이 다시 마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약속은 대대로 이어져야만 해. 결국 그 차남 부부 역시 마을 사람들의 강요에 못 이겨 갓 태어난 자기 장남의 목을 베어 몸은 나무에 달고
머리는 땅에 묻어야만 했어. 그 후로도 무려 몇 대에 걸쳐서 이 끔찍한 인신공양이 이어졌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가 끊기진 않았지만 말이야. 그러다 몇 대쯤 더 흘러 한 조상님이 더 이상 이 짓은 못하겠다 라며 의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그 조상님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도 몇 대나 피를 본 우리 집안에 더 이상 짐을 지우는 게 양심에 찔렸는지 결국 조상님 뜻대로 의식을 그만두기로 합의했어. 하지만 예전 무당이 남긴 저주 같은 경고가 찝찝했잖아. 그래서 다른 용한 무당을 불러다 이 의식을 멈춰도 될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러는 거야. 이 의식에 깃든 주술이 워낙 강력해서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끊어낸다 해도 여태껏 바쳐진 아이들을 잊어버리면 그 원한 때문에 그 집안에 끊임없이 불행이 닥칠 겁니다. 그 후 무당은 나름대로 앵마기 굿도 해주고 재물을 매달던 그 저주받은 나무도 베어버렸어. 그리고 다음에 다행히 흉년은 들지 않았어. 하지만 조상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은 앓다 죽고 말았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 우리 집안은 꼭 장남이 사산되거나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버려서 항상 차남이 대를 이어왔어. 소름 돋는 건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둘째야. 두 분 다 원래 장남인 형님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대. 참고로 나는 장남인데 기적적으로 아직 살아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지지부진한데 내 밑에 남동생은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사는 걸 보면 어쩌면 그 저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건가 싶어.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유독 나를 감싸 돌며 과보호했던 것도 다 이런 끔찍한 사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다시 성씨 유래로 얘기를 돌아가 볼게. 평민들에게도 성씨가 허락되었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그 무당의 말대로 재물이 된 아이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한자의 모양을 빌려 성씨를 스에요시라고 지었대. 나무 꼭대기에 죽은 몸통을 매달아 넣은 모양을 딴 끝말, 그리고 땅 밑에 잘린 머리를 묻은 모양을 딴 길알길, 스에요시.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진짜 성씨의 유래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풍년이 든다. 근데 너무 잔인하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나무 귀신 같아요. 나무가 오래돼서 어떤 사념이 생겨서 무당의 형태로 나타나서 나무에 바쳐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나는 장남인데 기적적으로 아직 살아있어 라고 했죠. 여기서 정말 장남이었을까요? 난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둘째일 수도 있어. 이미 장남은 죽었을 수도 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안 돼, 안 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에 말이야, 진짜 엄청난 시골 깡촌 마을로 전학을 가게 됐어. 이사 오기 전까진 내 맘대로 활개치고 다녔는데 이사한 뒤로는 내가 외지인이라 그런지 동네 애들이랑 전혀 못 섞였거든. 한마디로 학교 생활이 완전 겉돌고 있었지. 아웃사이더. 그렇게 어찌저찌 그해 겨울이 됐어. 동네 마라톤 대회 선수를 뽑는다고 마라톤 연습이 시작된 거야. 밤 8시쯤 마을 어른들이랑 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그곳을 출발해 밤 산길을 빙 돌고 오는 그런 코스였거든. 애들이 먼저 달리면 뒤에서 어른들이 차를 몰고 따라가면서 헤드라이트로 길을 비춰주는 시기였어. 몇 번 참가는 했는데 난 이 시간이 진짜 너무 싫었어. 내가 원래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 다른 애들 쫓아가지도 못하고 속도도 너무 느리니까 항상 뒤처졌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선수로 뽑힐 리가 없는데 대체 여길 왜 나와야 하는 거야? 늘 이런 삐딱한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러다 비가 그친 어느 날 밤 연습 때 있었던 일이야.
안 그래도 뛰기 싫어서 늑장 부리는 애가 있으니까 같이 달리던 어른들이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나 봐. 차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야 꼬맹아, 너 너무 느려서 아저씨들은 앞에 가는 애들 따라간다. 차도 별로 안 다니니까 좀 참아.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난 그 말을 듣고 완전 넋이 나갔지. 시골 밤이 진짜 장난 아니게 어둡잖아. 차 라이트도 없이 대체 어떻게 달리라는 거야. 힘내라! 이렇게 해맑게 응원하면서 차는 쌩하니 먼저 가버렸어. 외지인 꼬마를 그 어두컴컴한 산길에 버려두고 간 어른들 속마음엔 뭔가 음흉한 꿍꿍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다 들더라니까. 차가 가버리니까 시골 산길에 그 새까만 어둠이 훅 덮쳐오더라. 주변에 집도 아예 없어서 불빛이란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산길 딱 중간쯤이라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완전 지옥이었지. 그나마 있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진짜 토할 것 같은 기세로 뛰다가 멈추다가 뛰다가 멈추다가 반복했어. 몇 번 달려본 길인데도 불빛이 있는 거랑 없는 거, 뒤에 어른들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더라고. 어두워,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넘어져서 아파. 빗물 웅덩이 때문에 바지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두워서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도 않아. 무릎은 막 까져서 쓰라리지, 눈물은 펑펑 쏟아지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울어도 절대 아무도 날 데리러 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렇게 엉엉 울면서 계속 달리는데 길 양옆에 대나무들이 위로 자라서 돔처럼 길을 확 덮고 있는 곳에 다다랐어. 그리고 그 돔이 끝나는 저 너머 길가 희미한 달빛 속에 웬 검은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거야. 아, 동네 아저씨 중 한 명이구나. 나 데리러 와줬구나. 나는 엄청나게 구원받은 기분이 들어서 100m 달리기 하듯 전속력으로 뛰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쎄한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차도 안 보이고 손전등도 없는 거지? 아직 꼬린 지점까진 한참 남았는데 아저씨도 차가 없으면 힘들 텐데? 날 데리러 온 게 아닌가? 그럼 대체 왜 이런 어둠 속에 손전등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지? 혹시 사람이 아닌 건가? 순간 너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 근데 내가 멈추자마자 그 그림자가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나는 막 오열하면서 왔던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기 시작했어. 진흙투성이인 신발 속에 발이 헛돌아서 얼굴부터 바닥에 꽝 처박혔는데도 아픈 줄도 몰랐지. 진짜 발을 질질 끌면서라도 그 그림자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땡땡집 꼬마야, 참고로 땡땡은 내 성씨야, 그 그림자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땡땡네 집 꼬마 맞네. 왜 그래? 괜찮아? 창피한 이야기지만 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 그대로 지려버렸어. 워낙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고 동네 사람들 얼굴은 아직 다 외운 것도 아니라 확신은 없었지만 내 성씨를 부르는 걸 보니 동네 아저씨 중 한 분인 것 같았거든. 그제야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엉엉 울어버렸지. 일단 돌아가자.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는 내가 오줌 싼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날 업어줬어.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 아저씨 등에 업히니까 싹 안심이 돼서 무심코 생각난 걸 어깨 너머로 물어봤지. 아저씨, 차나 손전등 없어요? 괜찮아요? 아, 안 돼.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대답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긴장이 풀려서 거의 혼이 나가려던 참이라 아저씨 목소리가 엄청 먼 세상에서 들리는 것처럼 멍하게 들리더라고. 꼭 남일처럼. 아저씨만 와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 안 돼. 그거... 진짜 말이 안 통하잖아. 대답이 왜 이래? 대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아저씨 마을 쪽이 아니라 산 쪽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아저씨, 이쪽 길은... 안 된다니까! 안 돼! 이제 묻지 마! 갑자기 아저씨 목소리가 테이프 늘어지는 것처럼 징그럽고 먹먹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어깨 너머로 확 고개를 돌려서 날 보는 거야. 근데 바로 눈앞에서 본 그 얼굴이 이목구비 하나 없이 그냥 새까맸어. 내 기억은 거기서 뚝 끊겼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 그날 밤 엄청 늦은 시간이었어. 날 찾으러 온 부모님이 내 뺨을 때려서 겨우 깬 거였지. 내가 산길에서 계곡 쪽으로 한참 들어간 풀숲에 기절해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건에서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 줄 알아? 그 동네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야. 결국 우리 가족은 그 새 집을 얼른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훌쩍 이사해버렸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만 마치 우리나라의 몽달 귀신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몽달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가위 눌려서 귀신을 봤을 때 이목구비를 다 기억했어요. 옷 차림새랑 다. 근데 가위에 깨서 그 모습을 기억하려고 할 때 다 기억나는데 얼굴만 싹 하고 기억에서 사라져. 이 얼굴, 이목구비만. 그러면서 몽달 귀신처럼 여기가 하얘지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얼굴이 새까맸다고 했어요. 전체가 다. 아마도 좀 더 강한 귀신 아니었을까요? 산에는 귀신이 많대요. 그리고 산에 있는 귀신은 세대요. 산이 이슬 같은 것도 있고 습하잖아요. 응달도 많고 그림자, 귀신들이 살기 최적의 장소라고 하더라고. 아마 거기에 살고 있던 어떤 귀신 중 하나 아니었을까.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아마 끝까지 갔으면 행방불명 되지 않았을까요? 저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바다의 기둥문. 우리 부모님이 겪으신 일이야. 나는 살면서 귀신 본 적도 없고 영적 능력 같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부모님은 친척들 모일 때마다 그때 너의 영적 능력 때문에 우리 가족 목숨을 건졌다 라고 말씀하셔. 내가 한두 살쯤 됐을 때 바다가 없는 내륙 쪽에 살던 우리 가족이 바다가 있는 옆 동네로 여행을 갔대. 거긴 넓은 부지가 있는 큰 신사가 있어서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거든. 사람 바글바글한 곳을 어린 나까지 안고 쏘다녔으니 부모님은 낮부터 이미 녹초가 되신 거지. 식당마다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부모님은 복잡한 인파를 피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작고 외진 어촌 마을로 빠지셨대. 거기서 점심으로 회덮밥 같은 걸 드셨어. 보통 시골 바닷가 관광지 가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허름한 횟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 부모님이 들어간 곳은 그 중에서도 유독 작은 식당이었는데 관광객보단 동네 단골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았대. 그 식당 앞길이 바로 바다랑 맞닿아 있었어. 근데 벼랑에서 한 50m쯤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꼭 유명한 이츠쿠시마 신사처럼 바다에 잠긴 커다란 붉은 돌이, 그러니까 신사 기둥문이 덩그러니 서 있더래. 이런 느낌인 거죠, 바다 한가운데. 지금은 물이 차 있지만 이따 저녁에 썰물 때가 되면 저 밑에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 기둥문을 가리키면서 부모님한테 말했어. 옆에 있던 단골 할아버지도 거들면서 유명한 큰 신사에 가려져서 그렇지 저게 우리 마을 숨은 자랑거리야 라며 부추기시더래.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낯선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게 말 거는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대충 맞장구만 쳐주고 흘려들은 뒤에 후다닥 식당에서 나오셨어. 그래도 기왕 여행 온 거고 썰물 때 맞춰가면 좋겠다 싶어서 낮에 갔던 그 유명한 관광지 신사를 몇 시간 더 구경하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 그 작은 어촌으로 돌아오셨어. 낮에 들렸던 그 횟집 거리는 라디오 소리랑 동네 아저씨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낮이랑 분위기가 거의 똑같았대. 우리 부모님을 알아본 동네 사람들은 반갑게 손까지 흔들어줬고, 그리고 아까 추천받았던 바다 한가운데의 도리를 딱 봤는데 날씨랑 방향이 기가 막혀서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붉은 석양에 비친 기둥문이 진짜 그림같이 아름다웠대. 게다가 진짜 썰물 때라 낮엔 안 보이던 바다 밑바닥 모래사장이 쫙 드러나 있었고 군데군데 고인 바닷물이 웅덩이가 돼서 노을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 말로는 길만 잘 따라가면 신발도 안 젖고 그 기둥문 바로 밑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물이 싹 빠져 있었대. 그 낭만적인 광경에 감동한 아빠가 벼랑 끝에 있는 돌계단을 타고 기둥문 쪽으로 먼저 척척 내려가려고 했고, 엄마는 안고 있던 나를 바닥에 잠깐 내려놓고 가방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려고 하셨어. 근데 그때 엄마가 내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내가 엄마 소매를 꽉 움켜쥐고는 절대 바닥으로 안 내려가려고 떼를 쓰며 버티고 있더래. 그러더니 바로 다음 순간 내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한 거야. 내가 원래 우렁차게 잘 우는 애긴 했는데 그때는 차원이 달랐대. 꼭 공포 영화에서 괴물한테 습격당한 여자가 내지르는 비명 같았다는 거야. 으악! 숨도 한 번 안 쉬고 거의 10초 넘게 비명을 질러댔대. 새파랗게 질린 내 필사적인 얼굴이랑 눈물을 보고서야 우리 엄마는 얘가 뭔가에 놀라서 우는 거구나 하고 상황 파악을 하셨을 정도야. 앞장서 가던 아빠도 그 비정상적인 비명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는 후다닥 벼랑 위로 뛰어 올라오셨어. 엄마가 기겁해서 나를 꽉 끌어안고 달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안기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을 하더래. 뭐야,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하고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허탈하게 웃으셨는데 그 순간 아빠가 자기 발밑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 밑을 내려다보니 발목은 물론이고 신발 안이랑 양말까지 시퍼런 물에 아주 흠뻑 젖어 있는 거야. 뭐지? 하고 아빠가 바다 쪽을 뒤돌아본 순간 거긴 물이 쫙 빠진 얕은 모래사장은커녕 칠흑같이 시꺼먼 바닷물이 찰랑찰랑거릴 정도로 꽉 차 있었대. 방금 전 아빠가 밟았던 돌계단 위치까지 흉흉한 바닷물이 들이차 있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수평선으로 지는 붉은 석양과 도리이의 모습은 아까랑 똑같은데 오직 바다 수면만 기괴할 정도로 아주 새까맸어. 하늘의 붉은 노을빛조차 반사시키지 못하는 그 먹물 같은 바다 위로 하얀 거품 파도가 푹 일면서 벼랑을 철썩철썩 때리고 있었던 거야. 부모님은 그 붉은 하늘과 시커먼 바다가 반으로 딱 갈라진 미친 광경을 보고 완전 넋이 나갔지. 방금 분명 물 빠져 있었잖아. 빠져 있었지. 물이 꽉 차 있었으면 당신이 미쳤다고 거길 걸어 내려갔겠어? 아빠는 그냥 본인이 착각해서 웅덩이에 발을 헛디딘 거라고 애써 변명하고 싶었지만 엄마 역시 물이 쫙 빠져있던 바다를 똑똑히 봤었으니까 지금 눈앞에서 무슨 조화가 벌어진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든 이 소름 돋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빠가 일단 젖은 신발이랑 양말이라도 좀 갈아 신으려고 낮에 밥 먹었던 그 횟집으로 몸을 돌렸어.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보니까 뭔가 쎄한 거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던 행인들, 단골 노인들, 식당 주인 아저씨까지 싹 다 증발한 것처럼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 거야. 웅성웅성 사람 말소리인 줄 알았던 건 그냥 허공에 울리는 라디오 소리였어. 그러다 문득 아빠 시야 구석에서 뭔가 휙 움직이더래. 그쪽을 쓱 보니까 1층 식당 위쪽 가정집 창문 커튼이 누가 방금 닫은 것처럼 스르륵 흔들리고 있었어. 그걸 기점으로 아빠가 다른 식당 2층 창문들을 쫙 훑어봤는데 창문 너머 어두운 방 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다들 늙은 노인들이었고 걔 중엔 낮에 횟집에서 밥 먹던 어른들도 있었어. 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2층 창문에 바짝 붙어서 하나같이 아무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아빠랑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야. 엄마도 그 끔찍한 광경을 같이 봤대. 자기들한테 저 바다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라고 꼬드겼던 그 사람들이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눈깔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 이해하기도 전에 뼛속까지 공포를 느낀 엄마가 먼저 아빠의 등을 확 떠밀었고 제정신이 번쩍 든 두 분은 나를 껴안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 참고로 나는 아까 그 끔찍한 비명을 한 번 지른 뒤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얌전했대.
나중에 엄마가 그때 일을 회상하시면서 웃으며 그러시더라. 눈앞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꽉 차오른 것도 귀신에 홀린 듯 무서웠지만 진짜 소름 끼쳤던 건 그거야. 우리한테 바다로 내려가라고 부추겨 놓고 마을 사람 전체가 2층 창문에 숨어서 네 아빠가 그 시꺼먼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차라리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유령이었다고 하는 게 덜 무서웠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덧붙이셨어. 그때 네가 그렇게 찢어지게 울지 않았으면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그 시꺼먼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았을 거다라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야. 나중에 머리가 좀 크고 나서 아무리 지도를 뒤져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그 동네 근처 바다 위에 서 있다는 신사나 도리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과연 부모님이 본 건 뭐였고 우리 가족을 부추겼던 그 마을 사람들의 정체는 뭐였을까? 애초에 바다에 서 있던 그게 신사를 모시는 도리이긴 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리이가 요런 겁니다.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뭐 신을 모시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도리이. 어떤 문 같기도 하고 그쵸? 뭐였을까요 대체 마을 사람들은? 이것도 공양이었을까요? 인신 공양?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그쵸? 외지인이 홀려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목숨을 잃으면 그것 자체가 공양이 되는 거니까 마을 사람들은 2층 창문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아기들은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이들은 영적인 그 능력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나 봐요. 들리나 봐요. 이 글쓴이가 여기에서 뭔가 봤던 거 아니었을까? 뭔가 느꼈던 거 아니었을까? 진짜 10초 넘게 한 번도 숨을 안 들이마시고 비명을 질렀대. 그 애기가 귀신보다 어떤 상위의 존재가 저기 있던 거 아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비디오 레터. 얼마 전에 회사 동료가 죽었어. K라는 친구인데 프리클라이밍이 취미였어. 알죠? 클라이밍, 암벽 등반. 나랑은 워낙 친해서 걔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 놀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지. K는 클라이밍에 완전 미쳐 있었거든. 쉬는 날만 되면 이 산 저 산, 벼랑이란 벼랑은 다 찾아다니며 밖으로 쏘다녔어. 그러다가 K가 죽기 한 반년쯤 전이었나? 갑자기 나한테 되게 진지하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거야. 있잖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가족들한테 남길 비디오를 좀 미리 찍어두고 싶어. 워낙 위험한 취미를 즐기다 보니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나 봐. 아니 이럴 거면 클라이밍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미리 유언 같은 영상 메시지를 찍어두고 만약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고 가족들한테 전해달라는 거였어. 나는 그렇게 위험한 걸 알면 처자식도 있는데 제발 그냥 클라이밍을 접어라 라고 말렸지. 근데 K는 딴 건 몰라도 클라이밍을 관두는 건 절대 상상할 수 없다고 엄청 단호하게 말하더라. 그 똥꼬집이 너무 K답기도 해서 결국 내가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어. 진짜 클라이밍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 K네 집에서 찍으면 아내한테 들킬 테니까 촬영은 우리 집에서 했어. 하얀 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아서 K가 카메라를 보고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지. K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아마 저는 죽었다는 뜻이겠죠. 여보, 그리고 우리 딸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내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큰 슬픔을 남기고 가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나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친구들, 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전 지금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다시 못 보는 건 아쉽지만 천국에서 늘 지켜보고 있을게요. 우리 딸, 아빠는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 딸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아빠 보내줘. 그럼 안녕. 당연히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K는 멀쩡히 살아있었지. 근데 딱 반년 뒤에 K가 정말로 죽고 말았어. 클라이밍을 하다가 추락사를 한 거야. 같이 갔던 동료들 말로는 원래 만약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밑에 두꺼운 안전매트를 꼼꼼히 깔아두고 올라간대. 근데 그날따라 K가 추락 예상 지점을 완전히 크게 벗어나서 허공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손 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장례식이랑 연결식 분위기는 진짜 처참했어. K의 아내랑 딸은 아예 넋이 나가서 오열하고, 나조차도 설마 걔가 진짜 그렇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믿기지가 않았지. 장례를 치르고 딱 일주일쯤 지났을 때 초우제, 그러니까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라고 합니다. 초우제 날에 딱 맞춰서 친척들이 모였길래 K가 남긴 비디오를 가족들에게 전해주기로 했어. 조금 진정이 된 가족들에게 K가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니까 다들 꼭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레 DVD를 꺼냈지. 디스크를 꺼내는 것만 봐도 유족들은 벌써 훌쩍거리기 시작했어. 이것도 고인을 기리는 일이니 다들 한 번씩 봐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DVD 플레이어에 디스크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 근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씩 하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나더니 새까만 화면만 한 10초 정도 계속 나오는 거야. 녹화가 잘못됐나? 속으로 당황하고 있던 찰나에 그 시꺼먼 화면 속에서 스르륵 하고 K의 모습이 떠오르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분명 낮에 환한 내 방에서 하얀 벽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화면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깜깜한 거야.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나는 꿈겠죠? 여보, 딸, 지금까지 고마. 아까부터 계속 깔리던 징 하는 소름 끼치는 잡음이 K의 목소리에 엉겨붙어서 말이 뚝뚝 끊기고 도저히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나를 키워주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는 난 죽기 싫어. 영상은 그걸로 뚝 끊겨버렸어. 그걸 본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K의 아내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걸 장난이라고 틀 수 있냐며 내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 K의 부모님도 이성을 잃고 나한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셨지. 다행히 K의 처남이 매형이 이런 걸로 악질 장난을 칠 뿐이 아니다. 기계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라며 뜯어 말려준 덕분에 겨우 험악한 상황은 진정이 됐어.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이 DVD는 내가 당장 처분하겠다고 눈물로 엎드려 사과했어. 다음날 너무 찝찝하고 무서워서 그 DVD를 동네에서 꽤 큰 절에 가져가서 공양 겸 처분을 부탁드리려고 했어. 근데 스님이 내가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딱 보시더니 내가 꺼내기도 전에 뒷걸음질을 치시면서 이러는 거야. 그건 우리 절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내가 이걸 재령해 줄 수 있을 만한 실력 높은 무당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 거기로 찾아갔더니 그분도 날 보자마자 진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걸 달고 오셨네. 그분 말이 K는 그 비디오를 찍던 그 순간에 이미 영혼이 지옥으로 완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고 해. 오히려 비디오를 찍고 나서 반년이나 더 숨을 쉬고 살았던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더라. 원래라면 비디오를 찍고 며칠 안 돼서 끔찍한 사고로 바로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클라이밍이라는 게 건전한 취미이기도 한데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 취미를 포기 못했다는 거는 조금 이기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도를 지나쳐서 많이 좋아했나 봐. 그래서 단짝 친구가 정말 걱정했던 거고요. 말릴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알았는지 유서 같은 걸 남겼잖아요, 비디오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이게 제일 궁금해.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시락 선물. 동네 단골 중국집에 가서 라면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오늘이 우리 가게 마지막 영업날인데 학생이 딱 마지막 손님이네. 그동안 자주 와줘서 고마웠어. 자,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묵직한 도시락을 하나 쥐어주셨는데 순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문을 닫으신다니 너무 아쉽네요.
선물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대충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게에서 나왔어. 집에 가면서 도시락 안을 슬쩍 보니까 만두에 춘건에 튀김까지 혼자서는 다 못 먹을 정도로 엄청 꽉꽉 차 있는 거야. 어우,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지. 야, 지금 우리 집 오면 중식 풀코스로 아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얼른 와. 이렇게 꼬셨는데 친구 반응이 완전 이상한 거야. 정색을 하더라고. 너 도시락 안에 든 거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내 말 잘 들어. 그거 절대 먹지 마. 그리고 당장 발길 돌려. 너네 집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 알았지? 지금 바로 역 앞에 편의점으로 가 있어. 나 차 끌고 데리러 갈 테니까. 뭐라고? 아니, 갑자기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설명은 만나서 해줄게. 일단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하니까 무조건 편의점으로 가.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하도 정색하길래 일단 친구의 말대로 편의점으로 가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 야, 나 편의점 도착했어. 나도 거의 다 와가. 오는 길에 누가 쫓아오거나 하진 않았지?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냐? 그건 내가 할 소리야. 근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친구랑 통화가 딱 끊겨버렸어. 다시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가고 안 받더라. 편의점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도 끝내 친구는 오지 않았어. 절대 니네 집으로 가지 마. 친구가 남긴 그 말이 뇌리에 너무 찝찝하게 박혀서 결국 집에 못 들어가고 근처 PC방에서 밤을 새운 다음 첫 차를 타고 곧장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내려가 버렸어. 지금도 계속 본가에서 숨죽이고 있는 중이야.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 친구랑은 아예 연락이 안 닿나 봐. 이제 슬슬 방학도 끝나가고 잠수 탄 친구놈 소식도 미치도록 신경 쓰여 죽겠어. 참, 그 도시락은 그날 편의점 쓰레기통에 통째로 처박아 버렸어. 20일 후, 전에 중국집에서 도시락을 받았다고 글을 썼던 사람이야. 9월도 중순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본가에만 죽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취방으로 다시 돌아왔어.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는 거야. 이젠 다 해결되신 건가요? 괜찮아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묻길래 속으로 철렁했어. 내가 도망친 건 어떻게 알았지? 싶었거든. 근데 옆집 사람이 해준 얘기를 듣고 진짜 핏기가 싹 가시는 줄 알았어. 새벽에 웬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그쪽 집 현관문이랑 벽을 미친 듯이 쾅쾅 차고 난리를 쳤거든요. 사채라도 써서 야쿠자한테 쫓기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그쪽 모습도 안 보이길래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더 깊게는 안 물어볼게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옆집 사람을 다급하게 붙잡고 물었어. 그게 대체 언제적 일이에요? 8월 말쯤에 한번 그리고 지난주쯤이요. 지난주엔 진짜 문을 부술 기세로 끈질기게 발로 차길래 내가 참다 못해 경찰 부른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야 도망가더라고요. 설마 몰랐어요? 나는 넋이 나가서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고 옆집 사람도 찝찝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어. 나도 당장 짐만 대충 챙겨서 다시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 그날부터 캡슐 호텔을 전전하면서 버티고 있어. 차라리 다시 본가로 내려가는 게 안전하겠지만 정체도 모를 이 끔찍한 재앙을 우리 부모님 계신 본가까지 끌고 가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일단 잠수탄 그 친구랑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서 자초지종을 듣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과 동기들을 다 동원해서 수소문을 해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 나 진짜 어떡하냐? 약 한 달 후, 전에 중국집 도시락 얘기 썼던 사람이야. 결론부터 말할게. 소식 끊겼던 그 친구 살자 한 걸로 확인됐어. 나는 대학교를 자퇴했고 살던 자취방도 헐값에 넘겨버렸어. 이제 이걸로 끝이겠지 싶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 내가 잠수탄 친구랑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사방팔방 수소문을 할 때 진짜 믿고 의지하던 동기가 한 명 있었어. 걔가 그 죽은 친구랑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라서 걔라면 행방을 알지 않을까 싶었거든. 자취방에서 두 번째로 도망쳐 나와 캡슐 호텔에 숨어 지낼 때 그 동기한테서 전화가 왔어.
야, 일단 너한테 거짓말했던 것부터 사과할게. 네가 그 자식 행방 물어보고 다닐 때 사실 난 걔가 이미 살자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본가 차고에서 목을 매달고 발견됐대. 장례식 날 밤에 걔네 친척 어르신이 날 따로 방에 부르시더라고. 어르신은 애가 갑자기 살자할 이유가 도무지 없다면서 오열하셨어. 나도 진짜 짐작 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어르신이 폰 하나를 꺼내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죽은 개 폰이었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애가 그 폰을 손에 꽉 쥔 채로 숨을 거둔 상태였대. 유서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어르신은 혹시 폰에 무슨 메시지라도 남긴 게 아닐까 싶어서 나보고 좀 대신 뒤져봐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야. 나도 기분이 영 찜찜해서 어르신께 폰 조작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내용을 확인해 봤어. 녹음 파일이나 메모장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발신 기록을 눌렀지. 거기엔 땡땡땡이라는 이름만 끝도 없이 쫙 도배되어 있었던 거야.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 걔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그 땡땡땡이라는 곳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야. 발신 기록 한 페이지가 꽉 찰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수신 기록을 봤어. 거기 네 이름이 있더라. 나는 어르신께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 얘가 죽기 직전에 너랑 통화를 짧게 했고 그 직후에 이 땡땡땡이라는 곳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안 받았다. 그리고 애는 살자했다. 네가 편의점에서 기다리며 전화를 걸었던 건 이미 애가 숨을 거둔 뒤였다고. 어르신이 너랑 그 땡땡땡의 정체에 대해 물으시길래 네 얘긴 내가 아는 선에선 다 해드렸고 땡땡땡은 진짜 처음 듣는 이름이라 모른다고 대답했어. 내가 역 앞 편의점에서 벌벌 떨면서 그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날 밤, 걔는 이미 스스로 목을 맸던 거야. 그리고 폰에 도배되어 있다던 그 땡땡땡이라는 이름, 그거 나한테 도시락을 줬던 그 중국집 상호명이야. 동기가 전화로 해준 얘기가 좀 더 있긴 한데 이젠 다 부질없어졌어. 확실한 건 난 더 이상 이 동네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야. 그 재앙이 곧 내 숨통까지 조여올 테니까. 그래서 난 완전히 도망치려고. 다들 안녕.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추측, 해석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모든 게 미스터리 그 자체인 찝찝한 결말이죠. 과연 그 중국집의 정체는 뭐였고 죽은 친구는 대체 무슨 비밀을 알고 있었길래 목숨까지 잃게 된 걸까? 당시 일본 투채널 괴담 스레드에서 가장 유력하게 돌았던 해석은 이겁니다. 그 중국집 사장은 사실 야쿠자나 장기 밀매, 인신매매 등을 하는 어둠의 조직 뒷세계 사람이고 죽은 친구 역시 그쪽 세계와 엮인 하부 조직원 혹은 운반책이었을 거라는 추측. 어떤 이유에서건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글쓴이가 그 조직의 새로운 타깃으로 찍히게 된 거고 아마 마지막 날이라며 건넨 그 도시락 안에는 치사량의 수면제나 독약 같은 게 잔뜩 타져 있었겠죠. 그 끔찍한 내막을 알고 있던 친구가 다급하게 주인공을 막아 세우고 살려보려고 했지만 조직의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한 야쿠자들에게 결국 살자를 강요당했거나 혹은 살자로 위장한 타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인공의 자취방에 찾아와 문을 부술 듯 찾던 남자 역시 글쓴이를 처리하러 온 조직원이었을 테고요. 그렇게 조각을 맞춰보면 앞뒤가 무섭도록 딱 들어맞는 소름 끼치는 도시 괴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인육 같은 거를 유통하는 그런 어둠의 조직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그 호의 속에는 수면제 혹은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 다행히 친구가 살리려고 해서 살긴 했는데 그 친구는 죽었죠. 아마 그 친구도, 전화를 해준 그 친구도 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이렇게 해석하면 딱딱딱딱 들어맞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 드럼통 목욕.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귀신을 본다거나 영감 같은 건 전혀 없거든? 근데
진짜 공포라는 관점에서는 유령 따위보다 훨씬 끔찍하고 소름 돋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예전에 아주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어. 진짜 개막장 회사였지. 야쿠자들이 쓰는 가짜 주권이나 정치인 비방 전단지 같은 완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찍어내던 곳이었거든. 근데 맨날 나쁜 일만 했던 건 아니야. 하루는 초등학생 여자애가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자기가 손으로 삐뚤빼뚤 그린 고양이 찾는 전단지를 들이밀며 잔뜩 인쇄해달라는 거야. 솔직히 우린 그런 개인 의뢰는 안 받거든. 상사도 일부러 편의점에서 복사하는 게 훨씬 싸다 라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꼬마애가 자기 돼지 저금통을 턴 돈을 들이밀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거야. 바보지. 이런 수상한 회사에서 바가지나 옴팡 쓸 텐데. 근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묘하게 마음이 한마음이 됐어. 이 애를 꼭 도와주고 싶다는 이상한 의무감 같은 거? 그래서 전단지 디자인도 정말 엄청 그럴싸하게 싹 고쳐주고 고양이 사진까지 빌려와서 흑백도 아니고 최고급 고화질 컬러로 쫙 뽑아줬어. 납품하는 날 우리 상사가 그 꼬마네 가족한테 고개를 푹 숙이더라. 난 진짜 쫄았어. 그 상사 야쿠자들 앞에서도 절대 안 쫄고 눈 부라리는 귀신 같은 양반이었거든. 눈치 없는 나는 처음엔 왜 고개를 숙이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 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나 봐. 상사가 이러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프로로선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신 원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 속으로 뭔 개소리지? 라고 했지. 근데 다음 말이 진짜 쩔었어. 사죄의 의미로 전단지는 저희가 무료로 싹 다 준비했습니다. 계약 불이행 페널티로 전단지 돌리는 것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돕겠습니다. 당연히 원본은 안 잃어버렸어. 오히려 작업실 벽에 예쁘게 잘 붙여놨었지. 그때 난 속으로 이 형님이라면 내 모든 걸 바쳐도 좋겠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어. 뭐 당시 일이 없어서 좀 널널했던 것도 컸지만 고양이 어떻게 됐냐고? 전단지 보고 연락준 어떤 할머니 덕분에 찾았대.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 그 할머니한테 참치캔을 얻어먹고 있더라나? 뭐 대충 우리 회사가 이런 곳이었어. 도산 직전에 바보들만 모인 회사. 미안, 서론이 너무 길었네. 아무튼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당시에 어떤 양아치 새끼가 야쿠자 사무실에서 돈가방을 들고 튀는 사건이 터졌어. 뭐 이 바닥에선 흔한 일이지. 그래서 유흥업소나 사우나, 고깃집, 모텔 같은 쪽에 쫙 뿌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야. 보통은 뒷조사하는 애들 조용히 풀어서 뼈도 못 추리게 묻어버리고 끝내는데 이번엔 아랫놈들 충성도도 시험할 겸 인해 전술로 동네에 싹 다 뿌리겠다는 거였어. 뭐 우리야 돈 벌면 땡이니까 그 사정 알 바 아니지. 근데 최악인 건 그 도망친 놈이 나랑 같이 빠친코에 다니던 슬롯 친구였다는 거야. 도박 친구란 말이에요. 난 그 자식 연락처도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었거든. 전단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엿됐다 싶더라. 머릿속에서 천사랑 악마가 미친 듯이 싸웠어. 악마는 네가 딱 한마디 하면 끝이다. 주소랑 번호 넘기면 보너스도 두둑히 챙길 거다 이러고, 천사는 야 이 미친놈아, 명색이 친구잖아. 빠친코 돌릴 때 돈도 빌리고 밥도 얻어먹은 의리가 있지 이러면서 반론을 하는 거야. 그렇게 속으로 개 난리를 치는 사이에 이미 회사에선 주문을 받아버렸어. 후회하기엔 늦었고 그냥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덮어뒀어. 근데 뭐 친구라는 게 헛소리는 아니었던 게 나중에 증명되더라. 내가 그 녀석을 친구라고 생각했던 만큼 그 녀석도 날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지. 빌어먹을. 그로부터 며칠 뒤 한밤중에 그 자식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초인종을 하도 시끄럽게 눌러대서 빡쳐서 문을 열었더니 웬 고릴라같이 우락부락한 놈이 숨을 막 헐떡이면서 서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이 새끼를 그냥 고릴라라고 부를게. 아무튼 고릴라가 막 사정을 털어놓는데 난 벌써부터 제발 좀 꺼졌으면 싶었지. 그 새끼가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떠벌리는 변명이라는 게 진짜 한심함 그 자체였어.
병든 여동생 수술비라거나 망해가는 고아원에 기부할 돈이었으면 나도 동정했을 거야. 근데 웬걸? 여자 문제였어. 분수도 모르고 룸살롱 에이스 누님한테 푹 빠져서 돈을 그냥 물 쓰듯이 바치다가 빚더미에 앉은 거였지.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속안내 만에 거려봤자 그게 뭔 소용이야. 난 속으로 빨리 좀 쳐나가라 이 생각뿐이었어. 야쿠자들이 나까지 마크하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더니 고릴라는 온 힘을 다해 내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늘어졌어. 내가 잡히면 공범으로 네 이름까지 싹 다 풀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바로 야쿠자한테 넘겨버렸거나 정 안 되겠으면 우리 상사한테라도 털어놨어야 했어. 근데 난 결국 그 짐승 새끼를 우리 집에 숨겨주고 말았어. 그 짓거리 때문에 내 발가락이 잘려나갔는데 그건 이따 말해줄게. 그 뒤 며칠 동안 진짜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 낮에는 회사에서 이 새끼 얼굴이 박힌 수배 전단지를 인쇄하고 야쿠자들은 정보가 업데이트 됐다며 계속 새 전단지를 찍어내라고 독촉하고 진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오면 수배범 고릴라 새끼가 내 방에 떡하니 누워있어. 내 생활이 아주 고릴라 천지였어. 여기가 동물원인가 진짜. 처음엔 이 새끼도 미안했는지 얌전하더라. 근데 방구석에만 박혀있는 게 슬슬 지루해졌는지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한 거야. 콜라 사와라, 잡지 사와라, 라면 끓여라. 진짜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어. 결국 어떻게 됐냐고? 뻔하지. 그 고릴라는 등짝에 무서운 그림을 잔뜩 그리신 사육사 형님들한테 포획당했어. 하루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왔어.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안쪽에서 억센 손이 멱살을 쥐고 방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야.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입에는 청테이프가 발라졌고 손발은 억센 포장용 나일론 끈으로 칭칭 감겼어. 꽉 묶이면 피부 쪼이면서 뜨거워지는 거 알지? 그대로 바닥에 짐짝처럼 내팽개쳐졌어. 진짜 소름 돋게 익숙한 솜씨더라. 저항해볼 생각조차 들기 전에 완벽하게 제압당했어. 머릿속엔 온통 엿됐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방 안에 고릴라가 안 보인다는 게 묘하게 신경 쓰였어. 그때 무리 중 대빵으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뒹구는 날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 억양도 이상하고 엄청나게 그 쇳소리 같은 목소리라 귓가에서 웽웽 울리더라. 악마의 목소리가 있다면 딱 그럴 거야. 너 그 고기 덩어리 새끼 일행이냐? 나는 미친 듯이 도리지를 쳤어. 머리가 맨바닥에 쾅쾅 찢는데도 아픈 줄도 몰랐지. 여기 네 방이잖아. 일행 아니면 뭔데? 환장하겠는 게 입에 테이프가 발려 있으니까 거리면서도 해명도 못하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 존재가 좀 뜬금없었나 봐. 일단 다른 데로 옮겨. 쇳소리 남자가 부하들한테 지시하더니 눈에 수건을 씌우고 창문도 없는 시꺼먼 벤에 날 쑤셔 넣었어.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쯤 지났나? 차에서 질질 끌려 내려서 어딘가로 강제로 걸어갔어. 수건이 확 벗겨지는 순간 내 눈앞에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전라 상태의 고릴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널브러진 고릴라는 짐승처럼 신음만 흘리고 있더라. 얼굴이 하도 퉁퉁 부어서 코랑 볼이 구분이 안 갈 정도였고 온몸이 시퍼렇고 시꺼먼 피멍투성이었어. 마따못해 전신에 뇌출혈이 터진 것 같더라. 내가 온 곳조차 눈치 못 챈 듯했어. 내 입에 붙은 테이프를 쫙 뜯어내더니 그 쇳소리 남자가 다시 물었어. 야, 너 이 새끼랑 무슨 사이냐? 직감적으로 알았지. 여기서 대답 한번 삐끗하면 나도 고릴라 꼴이 나겠구나. 나는 빠친코에서 알게 된 사이고 그 얄팍한 인연 때문에 다짜고짜 우리 집에 쳐들어왔던 것뿐이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어. 근데 남자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 눈치더라. 진짜야? 목숨 아까워서 구라치는 거 아니고? 나는 전력으로 부정했어. 우린 그냥 파친코 친구고 밥이나 몇 번 먹은 사이지 돈 훔친 건 진짜 맹세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핏대를 세웠어. 근데 그게 내 무덤을 판 거였지. 너 이 새끼가 돈 훔친 거 어떻게 알았냐?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며칠을 한 방에 있었으니 걔가 무슨 짓을 쳤는지 알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나는 인쇄소에서 걔 수배 전단지까지 찍어냈으니 그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 알량한 죄책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뭐 됐어. 야, 진행해. 쇳소리 남자가 부하들에게 턱짓을 하자 놈들이 무언가를 드르륵 굴려와서 고릴라 옆에 세웠어. 드럼통이었어. 아, 설마 고릴라를 콘크리트에 공구리 쳐서 묻어버리려고 하나 보네. 난 진짜 바보같이 아니란 생각을 했어. 차라리 콘크리트 공구리로 끝냈다면 100번 1000번 다행이었을 텐데. 남자 넷이서 짐짝처럼 고릴라를 번쩍 들어서 드럼통 안에 쑤셔 넣었어. 고릴라는 반항은커녕 쑥 들어가더니 계속 신음만 하더라. 너희들이 잡힌 이유 하나 알려줄까? 이 새끼 때문이야. 아휴, 숨어있으면서 배달음식을 처시켜 먹더라고. 웃기지 않냐? 지발로 우리한테 여기 있어요 광고를 한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는 고릴라의 미친 뻔뻔함에 혀를 내두름과 동시에 아주 엿같은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어. 도망자 신세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그 푼돈 훔쳐간 건 이젠 아무래도 좋아. 이 새끼한테 진짜 책임을 물을 건 감히 우리 조직을 얕보고 갖고 놀았다는 거야. 우리는 가오 떨어지면 끝장인 바닥이거든. 자, 그래서 네가 뭐하는 새끼인지는 알 바 아닌데 이 새끼랑 짜고 우릴 물로 본 건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겠다. 네가 돈 안 훔쳤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일단 넌 이 새끼랑 여기서 좀 놀고 있어.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동안 대답 잘 생각해둬. 얼마나 걸릴지는 나도 몰라. 개인적으로 참 딱하게 됐다. 쇳소리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부하 하나랑 쓱 나가버렸어. 놈들이 나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더니 비닐끈으로 칭칭 묶어서 의자랑 한 몸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곤 두 놈이 날 의자째로 번쩍 들어서 고릴라가 들어있는 드럼통 바로 옆에 턱 내려놓는 거야. 고릴라 얼굴이랑 내 얼굴 사이가 한 50cm도 안 됐어. 살다 이렇게 기분 더러운 맞대면은 처음이었지. 고릴라는 여전히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 나도 반항할 기력은 진작에 털렸고 그냥 제발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어. 남은 덩치 큰 남자 5명이 우리 주변에서 부산스럽게 뭔가를 세팅하고 있었어. 왠지 놈들도 역겨운 걸 억지로 만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거야. 놈들이 드럼통 안에 두꺼운 호스를 꽂아 넣었어. 딱 500ml 캔 굵기 정도? 난 여전히 바보같이 펌프로 시멘트를 들이붓나 보다 하고 덜덜 떨었지. 그 호스는 엄청 큰 플라스틱 용기랑 연결되어 있었어. 그 외에 옷장 정리할 때 쓰는 커다란 리빙 박스 같은 거 알지? 그런 통을 내 키만한 다리 달린 수레 위에 얹어놨더라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어. 작업을 다 마친 남자들이 내 쪽을 쓱 보더니 예상치도 못한 말을 던졌어. 야, 멘탈 깨질 것 같으면 눈 꽉 감고 있어라. 힘내라. 대체 무슨 미친 짓을 시작할 거길래 저런 상냥한 말을 하는 건지 미치겠더라고. 우리 간다. 버텨라. 남자들이 수레에 달린 레버를 확 당기고는 쫓기듯 방 밖으로 튀어나갔어. 덜컥. 무언가 밑으로 떨어지는 투박한 소리가 울리더니 호스를 타고 사사사사사삭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용기에서 드럼통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 앓기만 하던 고릴라가 갑자기 고막에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드럼통 안에서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순식간에 드럼통이 꽉 차 오르면서 기어코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그 끔찍한 정체를 보고야 말았지. 개였어. 꽃게. 주먹만한 것부터 새끼 손톱만한 것까지 시꺼먼 개떼가 넘쳐 흐를 듯이
고릴라가 갇힌 드럼통을 꽉 채운 거야. 처음엔 겨우 개 가지고 왜 이 지랄이지? 싶었어. 근데 발악하던 고릴라가 사람 목소리가 아닌 마치 짐승 같은 괴성을 빽빽 지르기 시작했을 때 난 코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 야! 살려줘! 야! 이것들이 내 몸으로 파고들어와! 고릴라가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어. 개들이 고릴라의 연한 살을 물어 뜯으며 몸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나한테 고릴라는 똥구멍이 뜯겨! 으악! 발이 거기가 다 뜯긴다고! 라며 신체 부위를 생생하게 외쳐댔어. 아, 제발 그만. 상상하기도 싫어. 하지만 눈앞의 고릴라는 비명이라 부르기도 끔찍한 괴성을 끊임없이 토해냈어. 그 생지옥이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전혀 가늠조차 안 돼. 입가에서 피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눈과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고릴라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 얼굴이 핏빛에서 새파랗게 질리더니 수도꼭지 튼 것처럼 쿨럭쿨럭 하면서 피를 토해내기 시작할 무렵 잔뜩 굶주린 개떼가 다음 타겟을 눈치챘어. 수백 마리의 개들이 고릴라의 얼굴로 막 기어 올라와서 빠드득 빠드득 하는 기괴한 껍질 스치는 소리를 내며 입이랑 눈구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야. 어우 씨 끔찍해. 고릴라는 단말말을 지르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어댔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드럼통 모서리에 자기 머리를 꽝꽝 쳐박았지만 개들은 절대 안 떨어졌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묶인 채로 온몸을 비틀고 발악을 했어. 의자째로 드럼통을 쾅쾅 들이받았지만 고릴라 덩치에 꽉 찬 개떼 무게까지 더해진 드럼통은 꿈쩍도 안 했지. 마지막으로 하는 허망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끝으로 고릴라는 푹 꺾여서 조용해졌어. 드럼통 속에서는 여전히 사각사각 바스락바스락 뼈와 살을 갉아먹는 소리만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어. 마침내 고릴라의 눈알이 툭 밀려 나오더니 그 뻥 뚫린 눈구멍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개가 기어 나왔을 때 내 정신줄도 거기서 툭 끊겨버렸어. 기분 나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어. 눈을 떴을 때 난 내 눈앞에서 이전엔 고릴라였던 고기 덩어리가 뱃속의 개들 움직임에 맞춰 꿈틀거리는 꼬라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쏟았어. 그때 끔찍하게 훼손된 시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고릴라의 꺾인 목이 내 쪽을 향했어. 그 순간 드럼통 밖으로 우수수 넘쳐 흐르던 개떼가 코앞에 있는 살아있는 새 먹잇감을 발견하고 방향을 틀었어. 나는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어. 후두두둑 쏟아진 개들이 내 발밑으로 시꺼멓게 몰려오더니 발등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어. 처음엔 털끝을 스치듯 간지럽더니 이내 피부를 긁어대는 끔찍한 소름으로 바뀌었어. 의자째로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놈들은 악착같이 내 발에 들러붙었어. 순식간에 새끼발가락에 끔찍한 격통이 번쩍하더니 내 살점 안으로 무언가 파고들고 있다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어. 차라리 발가락에 전동 드릴을 박아버리는 게 만 배는 덜 아팠을 거야. 놈들은 내 발톱을 억지로 뜯어내고 피부를 파고들면서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발악을 했어. 너무 끔찍한 고통과 공포에 바지에 오줌과 똥을 다 지려버렸지만 개들은 멈추지 않았어. 성대가 찢어지든 말든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목이 터져라 비명만 질렀어. 놈들은 내 피를 핥으며 몸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아니, 이미 내 정신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그 쇳소리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러 명이 들이닥쳐서 쌍욕을 하며 내 발에 붙은 개들을 쳐내기 시작했어. 그걸 본 순간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며 나는 다시 기절해버렸어. 야, 살아있냐? 야! 뺨을 세게 후려맞고 번쩍 눈을 떴어.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쇳소리 남자가 구원의 천사처럼 보이더라니까. 새끼발가락이 욱신욱신 찢어질 듯 아팠어. 하지만
새끼 발가락 하나 뜯기는 걸로 끝났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기뻐서 나도 모르게 오열을 터뜨렸어. 정신 들었냐? 남자가 묻는데 나는 하는 짐승 같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묻는 말에 대답해. 너 이 고기 덩어리 새끼 동료 맞지? 남자가 드럼통 쪽을 턱짓하면서 물었어. 나는 모가지가 부러져라 미친 듯이 도리질을 했어. 콧물, 눈물, 픽거품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결백을 증명하려고 발악을 했지. 아무리 냉혈한 야쿠자 새끼들이라도 내가 똥오줌 다 싸고 개거품 물며 발작하는 꼴을 보니 믿어주기로 했나봐. 묶여있던 비닐끈을 싹 끊어주더라고. 그 뒤로 어떻게 벤에 실려서 돌아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 눈을 떠보니 내 자취방 문 앞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더라고. 그 사건 이후로 난 일주일 넘게 밥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겼고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는데 인쇄소 상사가 내 자취방으로 병문안을 와서는 말없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져두고 가더라. 열어보니까 지폐 다발이 꽉 들어있었어. 일종의 입막음용 위로금이었겠지. 귀신? 유령? 그런 건 진짜 귀여운 수준이야. 그 좁은 밀실에서 산채로 개 파티의 재물이 된 드럼통 속 고릴라. 내 평생 그날 밤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 확신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끔찍했죠. 걔가 사람의 살을 파먹고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걸 살아있으면서 끔찍한 격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고문 방법. 숨겨줬다가 난리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베프가 있어요. 베프가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와서 나 좀 숨겨달래. 그럼 숨겨줄 거예요? 저는 일단 베프가 없어요. 그래서 안 숨겨줄 거야.